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한 해외 전문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능성 높은 이른바 유망구조로 7군데를 새로 발견했고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성공 가능성 20%, 실패 가능성은 80%. 이걸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합니다. 첫 소식 정혜인 기자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안의 석유, 가스 개발이 유망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석유나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유망 구조는 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은 석유공사가 탐사해온 동해의 3개 광구에 걸쳐 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매장량이 컸던 가이아나 리자의 경우도 가능성은 16%였다면서 이번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If I have 5 that look like that one, I will find oil in one of them. 다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이를 입증할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There's still risk, but it's unsolvable risk at this point. So the only way to unrisk it is by drilling. 액트지오의 규모에 대해선 전문가인 팀원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분석을 소규모 업체가 맡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4개 업체의 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 한 곳을 선정해 분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기밀 유지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광구에 유망성이 석유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심해 지역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국회법상 오늘 자정까지인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이 불과 4시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협상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회동은 물론 상임위원 명단 제출까지 아예 거부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민생을 방치할 셈이냐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마감 시한인 오늘 밤까지 상임위 구성안도 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80석을 갖고 대폭주를 했던 그 4년 전조차도 최소한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47인이나 협상에 공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립성을 잃은 국회의장 제안에 응할 수 없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야당과 협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말 사이 대화의 문도 닫았습니다.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서야 협상에 다시 나설지 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집권 여당 책임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다른 야당도 하루빨리 일하고 싶은데 여당이 무책임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당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 직장 폐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건 이견이 없기 때문에 11곳을 골라 상임위원장도 내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등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않은 상임위 3곳도 포함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종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요청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뒤 그래도 국민의힘이 협상에 불응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대화에 응해 협상이 장기화되든 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하든 민생을 강조하며 시작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 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을 철회하라는 호소도 잇따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율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53.5%.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투표에 회원 12만 9천여 명 중 6만 9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종료 시점까지 4시간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최종 투표율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를 물었는데 상당수가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뒤늦게 공개된 지난해 12월 파업 투표 찬성률도 80%를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모레 개원이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시점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뜻이 강렬한 것으로 오늘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집단 휴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균관대와 고려대 의대 비대위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가톨릭 중앙의료원 교수들도 주말 동안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계속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른 대학도 움직이겠죠. 하지만 의료 현장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은 더 이상 무책임하게 환자와 병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진료가 의사의 첫 번째 의무라며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절차에 합당해야지 그 휴진 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단체들도 집단 휴진은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이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난 2004년 밀양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 1년간 성폭행을 한 사건. 이른바 밀양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 유튜버가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잇따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 논란 속에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밀양으로 꿰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 가해자라는 사람들의 개인 신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어제도 한 공공기관에서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는 가정을 꾸리고 잘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슬아의 아들, 딸을 낳고 공공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해당 공공기관에는 항의하는 글과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항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이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한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드러나 철거됐습니다. 철거는 된 게 맞고요. 폐업 처리도 되었습니다. 개명 뒤 한 수입차 딜러로 일하고 있던 가해자는 해고됐고 회사는 SNS를 통해 사과문까지 게시했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해고하십니다. 한 대기업에 다니던 가해자는 임시 발령 조치됐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가 된 사람은 모두 6명. 가해자로 지목된 이 중 1명은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자신이 주범이 아니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실제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잘못 지목됐다 항의하자 유튜버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 속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밀양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지금 20년 후에 이제는 잊을만 하면 다시 세상에 까발려지는 그래서 2차 피해를 겪어야 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는 거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 유튜버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들을 전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대북 송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취사 선택했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본 금액을 빼고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3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의 가족이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대북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들어 뇌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울러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게 시키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과 사기업 사이 유착관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성 없이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검찰도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 전체를 유죄로 보지 않은 점, 또 구형 대비 형량이 낮은 점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